안녕하세요. 이국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롤모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간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어깨 넘어서 배운다 라고 표현하는 이런 학습 능력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관찰학습, observation learning 이런 관찰학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은 이런 관찰학습의 종류죠. 관찰학습의 일부예요. 모방. 하여튼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운다. 듣고 배운다. 이런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배워요. 어라? 보고 배우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본 거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인간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모든 걸 보고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깨 넘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관찰학습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보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 보고 배우는 능력, 관찰학습 능력이 적용되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어텐션에 기울여야 돼요. 사실 모든 학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학습이 일어나진 않아요. 내가 주의를 보고 배우는 게 가능하려면은 누군가 뭔가를 할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아주 세밀한 주의죠. 세밀한 관찰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냥 보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또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좀 해볼만 하겠는데? 저 정도는 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여겨져야 할 수 있어요. 누가 막 뭔가 요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막 인류 이 호텔 주방장님이 막 이 칼솜씨를 뽐내면서 막 착착착착착 막 물을 쏘는데 막 이 0.5mm 간격으로 막 0.1mm 오차도 없이 축축축 마치 기계처럼 썰어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볼 수는 있죠. 관찰할 수는 있어요. 주의도 기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느껴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력을 사용해야 되고요. 관찰력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보통 머리에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에 힘 주고 보고 듣고 관찰을 해야 되고 보면서 저 정도면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걸 많이 보고 듣지만 그 보고 들은 거를 다 배우지 못하는 거죠. 자, 하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관찰학습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찰학습이 될 수 있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되는 방향으로. 자, 먼저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 사람 자체가 눈에 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행동, 그 사람, 저 사람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말이나 행동 같은 거를 어떤 기술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보통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눈에 띄는 사람이겠죠. 뭔가 행동하는 그 사람 자체가 나의 관심을 끌고 나의 흥미를 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내가 관찰해 볼 만한 사람, 내가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유명인일 거예요. 유명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되겠네요. 유명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예인 같은 사람들. 또는 아주 뛰어난 스포츠 선수. 또는 신체적인 매력이 엄청나거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는 딱 특징이 분명한 이 외모를 가진 사람들,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내 눈에는 되게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특별히 이제 어린 시절의 부모님, 또 선생님 같이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보고 배울 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또 또래 집단에서 영향력 있는 또래여야 할 겁니다. 같은 또래들에게서도 보고 배울 점이 있죠. 근데 그 또래는 되게 영향력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관찰력을 가지고 저 사람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어느 정도 좀 할만하다고 느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거 좀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재능이 필요 없는 단순 동작이거나 쉬운 말과 행동이어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더 정확한 얘기로는 재능이라는 것은 사실 개발되는 거거든요. 발전되는 거거든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적당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가 지금까지 봐온 것들, 해온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정도 높은 거는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느껴지겠죠.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하는데 막 이미 막 고난도야, 너무 막 두세 단계 너무 높아버려. 그러면은 와 저건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보통 내가 관찰하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적당한 거를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봤는데 딱 들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느낌이 오면은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때부터는 뭐 봐도 본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들어도 들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보면 포함된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이면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면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누굴 관찰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기회를 내가 잘 관찰할 기회를 물색할 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관찰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라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따라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는 진짜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우연하게 내 수준에 맞는 걸 좀 해주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관찰의 빈도를 높여가면서 기회를 일종의 좀 창출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운을 만들어간다, 세렌디피티를 만들어간다, 운을 전략적으로 창출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운을 창출하는 영역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느껴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볼 때 그 순간 나에게는 타인의 기술 행동 등이 해볼 만하다고 느껴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려면은 관찰의 빈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관찰학습의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릴 텐데 바로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 한 번씩 들어봤을지 모르는 보보 인형 연구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에 대한 최초의 연구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최초의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연구인 건 확실해요. 일단 196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앨버트 벤주라 교수님이 수행한 연구입니다. 일단 연구 제목은 원래 이 연구의 원 제목은 이거예요. 공격적인 모델에 의해 유발된 공격성. 그러니까 어떤 롤 모델이 있는데 그 롤 모델이 공격성을 보이면은 그거를 관찰한 사람들도 공격성을 가지게 되더라. 뭐 그런 겁니다. 자, 이 연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 이런 식이에요. 일단 연구실에 도착한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대부분 이제 관찰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이는 놀이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스티커와 스탬프를 가지고 놀았어요. 스티커 붙이기, 스탬프, 도장 찍기 이런 걸 하면서 놀았습니다. 방 안에 또래 친구들, 방 안에는 이 어린이 말고도 다른 또래 친구들과 어른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몇 분 후에 갑자기 어른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니 방 안에 이렇게 풍선 인형, 이게 이제 이 풍선 인형이 보보 인형인데 이 풍선 인형, 이 보보 인형을 이렇게 다가가요. 이 어른이. 그러더니 그 보보 인형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방 빡 때리고서는 막 와우 막 이렇게 막 괴성을 막 질러요. 그 어린이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관찰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모든 것을 관찰한 어린이는요, 다른 방으로 이제 좀 옮겨가요.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은 재미있는 장난감이 막 가득 차 있는 방입니다. 재미있는 장난감이 가득 차 있는 이 방이에요. 요즘에 이 어린이들, 이 어린이 실내 놀이터 이렇게 가보면은 장난감이 가득한 그 방들이 이제 하나씩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안내돼서 갔어요. 옆방에 이제 그런 방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아까 있었던 방에서는 뭐 스티커하고 스탬프밖에 없었는데 훨씬 흥미로운 장소죠. 그래서 이 어린이는 이 새로운 장난감 방에서 트럭도 가지고 놀고 블록 쌓기도 하고 로봇 인형 가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실험적 조작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런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요. 왜? 이렇게 재밌는 장난감 방의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지금 이 방은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 그러면서 약간 내쫓다시피 하고 다시 원래 그 스탬프와 스티커가 있던 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쵸? 어이씨, 더 놀고 싶었는데. 약간 화도 나고 약간 짜증도 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쓱 한번 둘러봅니다. 근데 보니까는 아까 어떤 어른이 막 막 두들기던, 막 때리던, 두들겨 패던 보보 인형이 보이네. 자, 이 상황에서 이 어린이가 어떻게 했을까? 이 사진처럼 했어요. 자, 이 위의 사진은 이제 어른이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죠. 롤 모델이 그 보보 인형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이 아래는 이 남자아이가 그 장난감 방에서 놀다가 짜증난 상태로 못 놀게 하니까 이제 더 그 재밌는 방에서 나오게 하니까 짜증난 상태로 이렇게 다시 보보 인형이 있는 방에 돌아왔을 때 남자아이가 한 행동 어때요? 똑같죠? 지금 위에랑 똑같잖아요. 엎어놓고 때리니까 엎어놓고 때리고 집어 던지니까 집어 던지고 꽝 때리니까 아마 아뇨 하면서 때린 것 같아요. 이게 또 발로 와우 하면서 때리니까 또 발로 꽝 차고. 근데 이게 남자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아이도 그러네. 네? 여자아이도 엎어놓고 이 자세 보세요. 자세도 똑같잖아요. 던지니까 던지고 때리니까 때리고 아뇨 뭐 차니까 또 차고. 네? 그러니까 보다시피 어른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이후에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시청하게 하면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대중들도 TV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주장했습니다. 또 심지어 폭력적인 게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그 폭력적인 게임을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죠. 과연 이 연구의 진짜 시사점이 이런 걸까요? 대중들은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따라하니까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이 게임의 진짜 의미일까요? 폭력적인 게임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이 게임의 진짜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특별히 뭐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게 이 실험의 진짜 시사점이었을까요? 그러면 폭력적인 장면을 수없이 보고도 액션 영화 같은 거 정말 수없이 보고도 뭐예요? 폭력적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연구의 진짜 시사점이 폭력적인 것을 보고 모방하면은 폭력적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 연구 자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유명한 연구들이 대부분 오해가 많아요. 진짜 시사점이 아니라 엉뚱한 시사점으로 사람들이 알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대표적입니다. 이건요, 폭력적인 거 다 관찰하고 금지해야 된다, 막 다 19금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게 이 연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연구의 진짜 시사점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연구의 방법을 좀 꼼꼼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연구는요, 롤 모델이 누구였어요? 그 어린이가 관찰하는 그 관찰의 초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른이었어요. 어른. 대부분의 경우 어른은요, 어린이들의 롤 모델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어른의 행동을 동경하고 어른이 하는 말과 행동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른은 나보다 힘이 세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롤 모델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핵심이지, 저 어른이죠, 그것도. 어른 롤 모델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찰학습이 되었다는 게 핵심이지, 폭력성 자체나 공격성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요. 롤 모델이 아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관찰학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아니었어. 또는 뭐 별로 그 어린이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사람의 행동이었으면요, 보고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보보 인형 때리기. 이게 어린이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난이도가 어때요? 딱 보고서 이거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야 너무 어려워, 보보 인형 때리기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쵸? 이건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해볼만 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어린이가 봐도 어른이 하는 일이지만, 롤모델이 하는 일이지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 같아 보여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보 인형은 저항하지 않아요.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피가 나지 않아요. 상처를 입지 않아요. 멍이 들지 않아요. 또 풍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장난감이에요. 그냥 무생물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보 인형 때리기는요, 아이들에게 해볼 만한 일인 거예요. 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롤모델인 어른이 했어요. 어른. 그리고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아까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관찰학습의 어떤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작용하니까 어린이들도 폭력적인 행동을 따라하게 되었다. 이게 핵심인 것이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은 다 보고 배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어른의 폭력적인 행동만 배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 정부에 다른 조건이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사실 보보 인형 연구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몰라요. 왜? 이 연구를 직접 읽어보지도 않고만 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답답한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항상. 이 연구에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요, 처음에 어린이가 있던 방에서, 어린이가 처음에 스탬프하고 스티커 있던 그 방, 장난감이 많은 방으로 가기 전 그 방에서 차분하게 행동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하고요, 아주 상냥한 모습을 보여준 어른이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른도 있었어요. 모범적인, 상냥한, 차분하게 행동한 어른. 그리고 이 조건에 참여한 어린이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어린이 도와주고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보보 인형도 누가 이렇게 넘어뜨려 놓으면 다시 잘 이렇게 일으켜 놓고, 이런 어떤 어른의 모습을 관찰한 조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이는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역시 옆방으로 이제 옮겨갔다가, 그 재밌는 장난감 방에서 놀다가, 여기는 문 닫을 시간이야 해서, 원래 스티커와, 스탬프가 있고 보보 인형이 서 있었던 그 방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놀 수 없게 돼서. 근데 이 어린이도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는요, 보보 인형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해서 다 때리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났지만 그냥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롤모델 어른처럼 차분하고 상냥한 행동을 유지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좀 화도 났지만은 그래, 그냥 또 스티커 붙이기 하고 또 스탬프 찍기 놀이하면 되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끔 이 보보 인형 연구를 인간의 악마성을 보여주는 연구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보보 인형 연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본 거죠. 제대로 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논문도 안 읽어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보보 인형 연구는요, 어린이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롤 모델이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하면은 배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가치 중립적입니다. 나쁜 일도 배울 수 있고 좋은 일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 어린이들의 나이가 5세 정도였거든요. 이걸 감안할 때 아직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전두엽 발달은 18살 돼야 끝나요. 만으로. 그러니까 대학 갈 나이가 돼야 도덕성 발달하는 이 전두엽 발달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히 5세에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죠. 또 아이들이 어른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롤 모델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연구의 시사점은, 보보 인형 연구의 시사점은 폭력 게임을 없애자 혹은 폭력적인 영화나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어른들이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거가 시사점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에게 어른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부분의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이지 폭력성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 어른이 모범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그 모범적인 모습을 배울 거예요. 왜?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니까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우리 사회 어른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른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어른의 모습들이 반사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보보 인형 연구의
핵심적인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예, 관찰학습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냐, 관찰학습은 롤모델이 하는 거를, 롤모델,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나에게 적어도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해볼 만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코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걸 잘 배울 필요가 있겠죠. 무작정 그냥 어려운 기술 해봐, 막 덮어놓고 해봐, 연습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볼 만한 것들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보인형 연구의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은 이제 이런 오해가 없고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게 됐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